핵심 기술 이전 불가. 단 12글자였습니다. 목에 핏대 세우던 인니 관계자들은 뒷목을 잡고 있었죠. 국제 분쟁으로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그들이 지금은 한국의 단호한 철벽 방어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초유의 외교 상황. 인니가 1조 6천억에 숨긴 목적, 그리고 수상한 데이터 접근 로그까지. 중동 국가들이 제발 우리한테 먼저 팔아달라며 현금 뭉치 들고 줄을 서고 KF-21이 보란 듯이 활주로를 박차올라 하늘을 가르는 지금 이 순간, 어디 감히 무임승차를 하려 합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은 기술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닌 누구에게 줄지 선택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우리의 방산 화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핵심 기술 이전 불가. 12글자였습니다. 고작 12글자가 회의실 공기를 통째로 얼려버렸어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처음에는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 듣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같이 만들자고 약속한 전투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잘라내다니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라고 합니다. 영국 출신이고 글로벌 방산 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20년 넘게 해왔어요. 나토 방산 프로젝트에도 오랫동안 몸담았죠. 그런 제가 이 프로젝트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 때문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인니 측의 긴급 요청으로 저는 그 사업의 자문위원을 급하게 맡게 되었죠. 쉽게 말해, 인니가 이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판단과 협상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회의실에서 나온 그 전투기 KF-21 보라매. 한국이 주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약 20%를 분담하는 구조의 공동개발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20%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6천억 원 규모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의 자금을 투자했고 기술 인력을 파견했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파트너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관행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날 회의는 원래 정기기술협력 점검 회의였어요. 양쪽에서 6명씩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회의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이 끝나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한 장 넘기더니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단계 핵심 기술 이전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인도네시아 측 수석 대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던 기술팀 담당자를 슬쩍 쳐다봤는데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더군요. 인도네시아 측 수석 대표가 의자를 밀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얼마를 넣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조 6천억입니다. 그 돈을 투자한 공동개발 파트너한테 핵심 기술을 줄 수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기술 영역은 이전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의조차 안 된다는 겁니까? 다른 나라한테도 이런 식입니까? 수석 대표의 마지막 질문에 한국 측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인도네시아 측 기술팀장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예요. 같이 돈을 넣고 만든다는 겁니다. 한국 측에서 실무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유 가능한 기술 영역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술팀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태도는 분명했어요. 감정적인 것도 아니었고 공격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한국 측의 침착함이 더 도드라져 보였죠. 그 대비가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중단되고 인도네시아 측 인원들끼리 복도에서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수석 대표가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사전에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까? 당신이 자문위원 아닙니까? 솔직히 아무런 징후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감지한 범위 안에서는 그랬거든요. 사전 통보 없이 나온 결정입니다. 저도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 한마디를 꺼낸 거예요. 화가 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읽히지 않는 상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묘한 불안감이었죠. 회의실로 돌아온 뒤에도 분위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추가 질의를 했지만 한국 측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계약 조건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 문장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벽.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조 6천억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인력을 보냈고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 의무를 다해왔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관계 위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파트너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핵심을 나눌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기술 이전 관련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측 말이 계약서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계약서가 맞다는 것과 그게 옳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 뒤에 더 날카로운 생각이 따라왔어요. 한국이 뭔데 우리를 막는 겁니까?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기술을 사오는 쪽이었습니다. 기술을 요청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요청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 기술을 선별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서서 파트너에게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불편해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책상 위에 계약서를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문서부터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기술 이전 관련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었습니다. 분담금 구조, 기술 공유 범위, 제한 조건, 그리고 위반 시 조치 사항까지. 돈을 낸 파트너에게 문을 닫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덮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려면 다른 자료를 봐야 했거든요. 이 사업의 전체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최근 몇 달간 쌓아둔 글로벌 방산 동향 보고서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 하나가 저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중동 관련 자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방산 협력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였죠.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훑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중간에 적힌 문장 하나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중동 국가의 추가 공급 및 기술 협력 확대 진행.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추가 공급, 기술 협력 확대.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한국 사이에서 방공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존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 공급 논의와 기술 공유 확대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동한텐 이렇게 관대한데 인니한텐 왜 못 주는 거야? 인도네시아는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한 공동개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핵심 기술은 제한당했습니다. 반면에 중동 국가들은 한국 방산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공동개발에 참여한 적도 없죠. 그저 무기를 산다고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술 협력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중동 국가들과 한국의 방산 거래는 기존 계약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공급 관계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방공 분야에서 도입 규모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가니까 방산 거래의 구조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개발 사업과 단순 무기 수출은 성격이 다르고 기술 이전의 조건도 계약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그 차이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도네시아 측 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밤새 각자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해온 게 표정에서 읽히더군요. 기술팀 담당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어제 이후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뭘 찾으셨습니까? 한국이 중동 쪽으로 방산 협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공 시스템 쪽으로 추가 공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술 협력도 넓어지는 분위기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밤새 확인한 내용과 같았거든요. 저도 같은 자료를 봤습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수석 대표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돈을 낸 파트너한텐 기술은 맡고 투자도 하지 않은 나라들한테는 협력을 확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충격과 당혹감이었다면 오늘은 분명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죠. 기술팀 담당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콜린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차별 아닙니까? 상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이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술 협상에서 정치적 문제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 그 단어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공동개발 계약과 무기 수출 계약은 구조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걸 납득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제 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석 대표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인니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이 회의실 전체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국제 분쟁 사안입니다. 누군가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기술 협상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문제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인도네시아 측 자문위원으로서의 입장이 제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한국의 결정에는 계약상 근거가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제한 조항은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었고 중동과의 협력은 완전히 다른 계약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논리적 구분이 와닿을 리가 없었습니다. 돈을 낸 쪽은 막히고 내지 않은 쪽은 열려있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숙소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이건 분명히 무언가 더 큰 구조 안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양 국가 간의 회의는 더 날카로워졌죠. 인도네시아 측 수석 대표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기술팀 인원들도 노트북 대신 인쇄된 자료 뭉치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질문하러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수석 대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 이후로 저희 내부에서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니는 이번 기술 이전 제한 결정을 단순한 계약 해석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공동개발 파트너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필요하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측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죠.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더 경직됐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잠시 자료를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인니는 책임을 다하셨나요? 처음 계약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결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아닙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 측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죠. 그때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기술팀 담당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콜린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당신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기술 이전 문제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걸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도 한국 측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도 결국 제 책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상황을 단순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경력이 알려주는 직감이 뭔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 결정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석 대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더 이야기해도 답은 안 나오겠네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이 과하게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건 국제방산협력에서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이번엔 다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모두 대조해봤어요. 먼저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 참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말한 그 첫 계약, 첫 약속의 의미가 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분담금 납부 현황, 기술 인력 파견 일정, 공동개발회의 참석 기록, 그리고 중간 진행 보고서까지. 한국의 결정이 정말로 부당한 것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맥락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숫자를 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일정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부 시점과 실제 납부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의 지연이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국가 간 대규모 사업에서 일정이 약간 밀리는 건 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다음 분기 기록을 확인하니 또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분기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납부 일정을 시간 순으로 정렬해 봤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지연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두 달이던 것이 서너 달로 벌어졌고 어떤 구간에서는 납부 기록 자체가 비어 있었어요. 1조 6천억 중에서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약 2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담금의 80% 이상이 미납 상태였던 거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명백한 미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기술 인력 파견 기록이었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한 기술 인력은 약 100여 명 규모였어요. 초기에는 계획대로 파견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파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늘어났고 아예 파견 자체가 취소된 건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재협상 기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분담금 조건이나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해 재협상을 요청한 내역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었고 한국 측은 그때마다 원래 계약 조건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그림이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과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인도네시아가 성실한 파트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돈을 냈고 참여했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납부 지연, 일부 미납, 인력 파견 축소, 반복되는 재협상 요청.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측 자문위원으로서의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분석가로서의 직감이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저는 한국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로서 저는 이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때 처음으로 불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한국이 과하게 나간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맥락이 아니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맥락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숫자가 좀 어긋난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건 분석가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료를 볼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 측 기술팀에서 파견 나온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운 겁니다. 점심시간 직후였고 사람들이 대부분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죠. 그 엔지니어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기술 자료 접근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제 머릿속은 한국의 기술 이전 제한 문제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문득 그 엔지니어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닌 뭔가 불안한 게 섞여 있는 얼굴이었죠. 공동개발 사업에서는 양측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기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 전부 기록이 남는 구조죠. 저는 사실 이 로그를 평소에 자주 들여다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술 자료 관리는 기술팀의 영역이었고 제 역할은 전체적인 협상 방향과 전략을 잡는 것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페이지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인원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료에 접근한 기록이 쭉 이어져 있었죠. 정상적인 업무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부 다운로드 기록. 저는 그 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외부 다운로드라는 건 내부 시스템 안에서의 열람이 아니라 자료를 시스템 밖으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 기록이 함께 남아야 하거든요. 저는 그 다운로드 기록 옆에 승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 이력은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접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죠. 접속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사업장 내부 네트워크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접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된 자료의 분류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공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보호 등급이 높은 기술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그를 더 아래로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패턴의 기록이 또 있었습니다. 시간대도 비슷했고 접속 경로도 유사했습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승인 없는 외부 접속, 업무 시간 외 다운로드, 보호 등급 자료 반출, 그리고 반복된 패턴.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 선을 그었는지, 핵심 기술 이전을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막았는지, 그 이유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정황이었으니까요. 확정짓기 전에 더 검증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도네시아 측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이 인도네시아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내부 회의에서 이 내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기술 자료 접근 로그에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외부 접속을 통한 다운로드 기록인데 승인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석 대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거 확인된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현재까지는 로그 기록상의 정황입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술팀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콜린스, 그거 공유 범위 안에 있는 자료 아닙니까? 공동개발 참여 인원이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접근 자체는 가능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 반출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인 없이 시스템 밖으로 가져간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돈 몇 푼 늦게 낸 걸로 그리고 자료 좀 본 걸로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이 너무 과하게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자료 좀 잠깐 본 게 아니었죠. 분담금 납부는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었고 일부는 미납 상태였으며 기술 자료는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걸 몇 푼이라고 말하고 좀 본 거라고 치부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닌 상황에서 회의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과하게 나간 게 아니었다고. 선을 넘은 쪽은 한국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그 선이 넘어진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넘기지 않겠다고 판단한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아까 확인했던 접근 로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시간, 경로, 자료 분류, 다운로드 용량. 볼수록 우연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별도 폴더에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공동개발이라는 구조 안에서 상당한 범위의 기술 자료를 열어놓는 몇 안 되는 나라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건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지키고 조건을 이행하고 합의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최소한의 전제 말입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한국은 가차없이 문을 닫는 겁니다. 협상의 여지 같은 건 없죠.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는 단 한 줄의 기술 문서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날 밤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회의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대신 한국을 이해해보기로 한 겁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상대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방산 역사를 처음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방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건 꽤 표면적인 수준이었어요.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최근 수출 실적이 급성장한 나라, 그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뿌리를 봐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기술에 대해 단호한지, 그 태도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알아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본질이 보일 거라는 판단이 섰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197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나선 시점이었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다고 비난했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초적인 산업 기반조차 갖춰지지 않은 나라가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무모한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처음으로 멈추게 만든 지점이었어요. 보통 국가들은 초기 시도가 실패하면 방향을 바꿉니다. 독자 개발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완성품을 사오는 쪽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실패한 뒤에도 다시 도전했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그 반복의 기록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의 이력을 추적하다가 K9 자주포 개발 과정을 보게 됐는데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계 시장에서 자주포라는 분야는 이미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 수십 년간 장악하고 있었죠. 후발 주자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시장에 정면으로 뛰어든 거예요. 기술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곳을 줄여서라도 개발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투자였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익과 거리가 먼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였어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개발 과정을 보면 독자적인 파워팩 개발에 얼마나 오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었는지가 나옵니다. 파워팩이라는 건 전차의 심장이거든요. 엔진과 변속기를 합친 핵심 구동 장치인데 이걸 자체 개발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해외 의존 없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해냈죠. 바깥에서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시선이 있었을 겁니다. 사오면 되는 걸 왜 직접 만드느냐고요.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일관됐어요. 핵심 기술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만든다. 그게 이 나라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이상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의 약점을 찾으려고 시작한 조사였거든요. 한국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서 인도네시아 측 협상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볼수록 허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라가 왜 기술을 쉽게 넘기지 않는지, 왜 계약 조건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지,
그 단호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런던에서 오래 함께 일한 동료에게 전화를 건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나토 시절부터 알고 지낸 방산 전문가였는데 아시아 시장에도 밝은 사람이었죠. 한국 방산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습니까? 한국? 갑자기 왜? 요즘 한국 건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인도네시아 쪽 자문 때문에 한국 방산 구조를 좀 깊이 보고 있습니다. 아, KF21건이구나. 그거 요즘 업계에서 꽤 화제야.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콜린스, 내가 하나만 말해줄까? 한국 방산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뭡니까? 그 나라를 단순한 제조국으로 보는 거야. 가성비 좋은 무기 찍어내는 공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 어떻게 다릅니까? 그 나라 방산 기업들 역사를 한번 봐봐. 단순히 돈 벌려고 무기 만든 게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방산은 국가 생존의 문제였어.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 다시는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국가 생존.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안을 계약과 협상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누가 돈을 냈고 누가 어떤 조건을 걸었고 누가 불공정한 결정을 했는지. 그런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역사를 보고 나니 이 나라가 기술을 다루는 방식이 단순한 사업 논리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 K2 흑표 전차의 독자 파워팩이 완성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실패. 그리고 KF21 보라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어쩌면 가장 무모했을 그 도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하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건 정책이 아니었어요. 집념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기술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대에게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넘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손에 쥔 기술이었으니까요. 그걸 쉽게 내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 기준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창밖 대신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어요. 아직 인도네시아 측 자문위원이라는 제 위치가 남아 있었고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을 가성비 제조국이라고 봤던 제 첫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나라였고 그래서 그 기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청해둔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KF21 보라매 개발 진행 현황 보고서였죠. 저는 한국의 과거를 이미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온 그 과정을요. 이제는 현재를 확인할 차례였어요. 한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데이터로 봐야 했거든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개발 일정, 참여기관, 예산 집행 현황. 자문위원으로서 수차례 검토했던 자료들이라 새로울 게 없었죠. 그래서 가볍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시험 비행 관련 섹션이 나왔어요.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시제기 비행 시험 성공.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눈이 그 한 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행 시험 성공. 시제기가 하늘을 날았다는 뜻이었죠. 설계도면 위에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활주로를 달리고 이륙해서 하늘을 비행한 겁니다. 이미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놀라움도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기술 이전 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달라 왜 안 주느냐, 이건 차별이다, 이건 국제 문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사이에 전투기를 하늘에 띄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동안 한국은 활주로에서 엔진을 가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격차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재기는 이미 여러 차례의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였고 양산 단계 진입을 향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었어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인도네시아의 참여 축소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인력 파견을 줄이고 재협상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한국은 단 한 번도 개발 일정을 늦추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확인하면서 점점 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단독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빠져도 이 전투기는 완성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참여가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왔거든요. 20%의 분담금, 기술 인력 파견, 공동 개발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것들이 한국에게도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보여주는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인도네시아 측 기술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도 같은 보고서를 받아본 모양이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콜린스, 이 보고서 봤습니까? 봤습니다. 기술팀장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술을 달라, 왜 안 주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쪽은 이미 전투기를 띄워놓고 양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가 말한 게 맞았으니까요. 기술팀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콜린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전혀 문제 없이요. 인니 없이도요? 보고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발 역량과 생산 체계 모두 한국 단독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예요. 기술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에서 대체 뭐였던 겁니까? 그 질문이 복도에 울려 퍼지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술팀장이 돌아간 뒤에도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뭐였는가?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성립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한쪽이 없어도 완성되는 프로젝트에서 없어도 되는 쪽은 파트너가 아니라 참여자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참여자가 분담금은 지연하고 조건은 재협상하고 기술은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후에 숙소가 아닌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보고서를 다시 폈습니다. 수재기 비행 시험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저는 한국의 개발 속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KF-21의 첫 수재기 출고가 이루어지고 비행 시험이 시작되고 여러 차례의 시험 비행이 성공하기까지. 그 일정이 상당히 빠른 편이었거든요. 전투기 개발이라는 게 보통 수십 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한국은 그 과정을 매우 압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1970년대에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독자 개발해낸 그 집념. 그 역사의 연장선 위에 KF-21이 있었던 겁니다. 전투기라는 건 한 나라의 방산 기술력을 총집약한 결과물이거든요. 설계, 소재, 항공전자, 엔진, 무장체계. 이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전투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역량을 수십 년에 걸쳐 하나씩 쌓아왔고 이제 그 결과물이 하늘을 날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측의 위치에 대한 자존심이었죠. 이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인도네시아. 1조 6천억이라는 분담금이 그 믿음의 근거였고 공동개발이라는 타이틀이 그 믿음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에게 우리는 함께하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파트너였던 거예요. 필요한 쪽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칠 전 한국 방산에 대해 물어봤던 그 친구였죠.
콜린스, 지난번에 한국 이야기했잖아. 그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뭡니까? 중동 쪽에서 요즘 한국한테 줄 서고 있다는 거 알아? 방공 시스템 쪽으로 추가 도입 움직임이 상당하더라고. 아랍에미리트만이 아니야.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니 좀 긴장해야겠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줄을 서고 있다고요? 그래. 요격률 96%가 말이 되냐고. 실제 전쟁을 보니까 도입하려는 나라가 늘고 있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게 무기를 더 팔아달라고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고 있다. 한국에게 무기를 사겠다고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였죠.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의 방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요격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중동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건 그 수요의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기존 계약 기반으로 도입한 상태에서 추가 공급 협의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하나 더 사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기존에 운용하면서 성능을 직접 확인한 뒤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였죠. 실전 환경에서 검증된 장비가 아니면 중동 국가들이 추가 도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 업계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관심을 보이면서 방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정황이 자료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 장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한국산 장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나 다름없었죠. 저는 자료를 넘기면서 점점 더 복잡한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규모가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방공 시스템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산 장비에 대한 관심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었고, 현지 보도 기준으로 요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면서 신뢰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현지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돼 있었는데, 한국산 장비의 실전 성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방산 시장의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후발주자였다면 지금은 실전 검증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력서를 들고 시장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전쟁이 터지면 어디 장비를 쓸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나토 시절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줄을 선다는 게 중동뿐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당연하지. 동유럽 쪽에서도 한국산 장비 문의가 늘고 있고 동남아는 이미 여러 건이 진행 중이야. 폴란드 거는 알잖아. 그거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한국이 그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야. 수요는 넘치는데 생산 라인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이 지금 납기를 맞추려고 상당히 빠듯하게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기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 각국이 한국에게 무기를 팔아달라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조건을 따지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밀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놓고 실랑이를 하는 동안 그 자리는 이미 다른 나라들의 계약으로 메워지고 있었죠.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 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인도네시아 측 수석 대표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동 시장 동향을 확인해 봤는데 한국 방산의 위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산 장비를 도입하려는 나라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까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수석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우리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말고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많다는 건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석 대표의 표정이 굳었어요. 콜린스, 지금 우리 보고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수석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한 말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현실이 그랬으니까요. 저는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오늘 확인한 내용들을 천천히 되짚어봤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나라였어요. 가격을 낮추고 조건을 맞추고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 시장을 개척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계약을 따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계약을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한국이 결정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건 그 상황에서도 한국이 단 한 번도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고 인도네시아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어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 조건을 낮춰서라도 더 많이 팔겠다는 유혹이 있을 법한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었죠. 그 일관성이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었고 세계는 한국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한 순간 저는 이 사안을 더 이상 기술 이전이나 계약 분쟁의 프레임으로 볼 수 없게 됐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죠. 한국이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고 우리는 아직 그 선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도네시아 측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밤 정리한 내용을 전달해야 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수석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어제 제가 수석 대표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미 퍼진 모양이었죠. 몇몇은 저를 보면서 눈인사를 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석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콜린스, 어제 이야기한 내용을 전체 앞에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확인한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의 역사, KF-21 개발 진행 상황, 시제기 비행 시험 성공, 양산 단계 진입,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폭발, 그리고 한국이 단 한 번도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설명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우리를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기준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중동 국가들에게도 유럽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잠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기술팀장이 먼저 물었어요. 콜린스, 그러면 지금 당신이 말하려는 게 뭡니까? 한국이 옳았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인도네시아 측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스스로에게도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기술을 제한한 데에는 계약상의 근거가 있었고 그 배경에는 우리 쪽에서 충족하지 못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분담금 납부 지연, 일부 미납, 반복된 재협상 요청.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한국 측의 신뢰가 흔들린 겁니다. 기술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우리도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산 문제가 있었고 내부 절차가 복잡했던 거지 일부러 안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사정을 압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사정이 있든 없든 결과는 같거든요. 약속한 시점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합의한 조건이 반복적으로 흔들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석 대표가 손을 들어 기술팀장을 제지하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콜린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 판단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몇 초간 생각을 정리한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말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계약을 파기하지도 않았고 공동개발이라는 구조를 일방적으로 해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에 제한을 걸었을 뿐이죠. 다르게 말하면 문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 조건부로 열어놓은 겁니다. 오히려 끝까지 정중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파트너를 배신했다고 분노하던 사람이 지금은 한국이 정중했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역사를 추적하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본 뒤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석 대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콜린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대표님. 저도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렸으니까요. 수석 대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조 6천억을 넣고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참.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는 건 너무 가혹했을 테니까요. 수석 대표가 나간 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밝은 빛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더군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잘못했다고 확신했어요. 파트너에게 핵심 기술을 막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서 있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준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그 기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상황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유지했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었고 다만 조건을 바꾸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라. 정중하지만 단호한 나라.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옳았어요. 우리는 파트너라고 생각했지만 파트너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 쪽은 우리였습니다.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고 합의한 일정을 반복적으로 어겼고 그러면서도 핵심 기술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죠. 돌이켜보면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를 깨트린 거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감추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기술을 신뢰가 무너진 관계 위에서는 한 줄도 넘기지 않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도울지 선택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신뢰. 저는 빈 회의실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KF-21이 시험 비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집념의 결과물이 저 하늘을 가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나 억울함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은 건 묵직한 현실 인식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건 하나였습니다. 선택이었죠. 한국이 제시한 기준을 받아들이고 신뢰를 다시 쌓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탓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였죠. 저는 창가에서 한 발 물러나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쳐서 며칠 전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적었어요.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잔인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군요. 그건 잔인한 게 아니라 정직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기준,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음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